추악하고 역겨운 소리와 함께 벌건 김치 국물이 희끗한 머리카락 위로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렸다. 고급 장교식당 안을 가득 채웠던 축하와 아첨의 소음이 바로 그 순간 거짓말처럼 멎었다. 모든 시선이 연 회장의 중앙, 방금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고정되었다. 그곳에는 한 명의 여군, 원미령 중령이 꼿꼿이 서 있었다. 그녀의 단정했던 머리와 각 잡힌 전투복 위로 잘 익은 배추김치 조각과 고춧가루가 뒤범벅된 채 뚝뚝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발밑으로 붉은 웅덩이가 치욕의 증거처럼 번져나갔다. 이 모든 만행을 저지른 장본인 조만석 준장은 빈 접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해 모욕감으로 떨고 있을 그녀를 쏘아보았다. 원중령,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감히 기어올라. 이것이 바로 분수도 모르고 날뛰는 것들을 환영하는 우리 군수사령부의 방식이다. 그의 말에 주변에 있던 그의 수하들이 기다렸다는 듯 야비한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자신들의 웃음소리가 곧 다가올 자신의 장례식을 예고하는 조종, 별종과도 같다는 사실을 그들은 보지 못했다.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여자의 눈빛을 원미령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피해자의 눈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슬픔도 분노도 구역감도 없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무서울 정도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시베리아의 혹한과도 같은 눈빛이었다. 조만석은 몰랐다. 지금 이 순간 이 여자의 머릿속에서 어떤 지옥 같은 계획이 세워지고 있는지,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 모욕에 대한 복수 계획이 컴퓨터처럼 정확하게 계산되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당장 저자의 목을 부러뜨리는 대신 훨씬 더 잔인하고 훨씬 더 고통스러운 복수를 선택했다. 며칠 뒤에 열릴 조만석의 소장 진급식,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야 할 그날을, 그의 군생활 전체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가장 치욕스러운 장례식으로 만들어주겠다고. 그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방금 김치를 쏟아부은 상대가 단순히 융통성 없는 중령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가 바로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만 보고하는 군에 살아있는 신화이자 단 한 명뿐인 원수,元수라는 사실을.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다. 시간을 거슬러 몇 주 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가장 깊숙한 곳, 오직 단 한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는, 외부에는 존재하지 않는 집무실. 그곳의 주인은 대한민국 국군 창설 이래 최초이자 유일한 원수, 원미령이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다음 달로 예정된 장성진급 심사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복잡한 서류 대신 단 한 명의 이름만이 적힌 파일이 놓여 있었다. 준장 조만석, 소장 진급 예정. 서류상으로 조만석 준장은 완벽한 군인이었다. 명문 육사 출신, 탁월한 야전 지휘 경력, 그리고 군 수뇌부의 두터운 신임까지. 그의 진급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였다. 하지만 원미령의 눈은 그 화려한 경력 뒤에 숨겨진 미세한 균열들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조만석의 재산 형성 과정이 담긴 부분을 가리켰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자가 강남의 수십억 대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 상속받은 재산도 다른 사업 수완도 없이. 이건 월급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 그녀는 다음 장을 넘겼다. 조만석이 지휘했던 부대들의 군수물자 보급 내역과 불용 처리 기록이었다. 기록상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했다. 하지만 그녀의 동물적인 감각은 그 완벽함 속에서 거대한 부패의 냄새를 맡고 있었다. 너무나도 깨끗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운 기록. 마치 전문적인 회계사가 작정하고 꾸민 것처럼. 군수사령부, 군대의 돈과 물자가 모이는 곳, 썩을 대로 썩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지. 그녀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원미령은 평생을 전장에서 살아온 야전 군인이었지만 그녀를 원수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은 단순히 전투 능력이 아니었다. 그녀는 전장의 흐름뿐만 아니라 거대한 조직에 보이지 않는 권력과 돈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조만석은 군복을 입은 장군이 아니라 군대의 혈세를 빨아먹는 거대한 거머리처럼 보였다. 그녀는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합동감찰단에 넘길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조만석의 비호 세력은 그녀의 상상 이상으로 군 깊숙이 뿌리내려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섣불리 감찰을 시작했다가는 꼬리 자르기로 끝나거나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거머리 소굴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누군가 직접 그 소굴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야만 했다. 그리고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나라에서 오직 단 한 사람뿐이었다. 바로 그녀 자신. 그녀는 수십 년간 자신의 곁을 지켜온 충직한 부관, 이선우 대령을 호출했다. 부르셨습니까? 각하? 원미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이 대령,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정확히 실행하게. 예, 알겠습니다. 첫째, 국방부 인사 시스템에 원미령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신원 파일을 생성한다. 계급은 중령, 특기는 군수행정. 최근까지 해외 파병 임무를 수행하다가 이번에 본국으로 복귀하여 군수사령부로 발령받은 것으로 처리해. 이선우 대령의 눈이 흔들렸다. 각하, 설마 직접 잠입하시려는 겁니까? 너무 위험합니다. 원미령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이건 논의가 아니라 명령이다. 둘째, 내가 없는 동안 나의 모든 공식 일정과 결제는 자네가 대리한다. 내가 원수라는 사실은 대통령님과 자네 외에는 그 누구의 기억 속에서도 지워져야 한다. 그녀는 자신의 집무실 안쪽에 있는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곳에는 그녀의 모든 군복과 훈장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 위에 빛나던 대한민국 군의 유일한 상징인 5개의 별, 원수계급장을 망설임 없이 떼어냈다. 그리고는 그 옆에 있던 평범한 중령 계급장이 달린 전투복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수십 년간 길러왔던 긴 머리를 직접 단도로 잘라내고 얼굴에는 옅은 주름과 기미를 그려넣어 평범하고 지쳐 보이는 중년의 여군으로 자신을 위장했다. 화려했던 전설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오직 군대의 부조리에 찌든 평범한 중령 원미령만이 남아있었다. 내가 없는 동안 조만석 준장에 대한 모든 감찰 활동을 중단시켜. 저들은 내가 그들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라야만 해. 각하, 부디 몸조심하십시오. 이선우는 비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원미령은 중령 전투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사냥을 시작해볼까? 대한민국 군 역사상 가장 강력한 존재가 스스로 자신의 모든 것을 지우고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거머리들의 왕국에 그들의 천적인 호랑이가 양의 탈을 쓴 채 조용히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서막이 그렇게 조용히 오르고 있었다. 며칠 뒤 신분을 위장한 원미령 중령은 군수사령부로 첫 출근을 했다. 그녀가 발을 들인 곳은 군의 혈액과도 같은 모든 물자와 예산이 모이고 분배되는 거대한 심장부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비친 군수사령부는 활기 넘치는 심장이 아니라 썩은 피가 고여있는 거대한 종양 덩어리와도 같았다. 복도를 오가는 장교들의 눈에는 군인 특유의 기강이나 사명감 대신 비굴한 아첨과 권력에 대한 탐욕만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서열에 따라 서로에게 고개를 숙였고 그 서열의 정점에는 바로 이 왕국의 왕 조만석 준장이 있었다. 원미령은 사령관인 조만석에게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 그의 집무실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최고급 가죽 소파와 대리석 테이블, 벽에 걸린 값비싼 골프채들이 그녀를 맞았다. 군 지휘관의 집무실이라기보다는 악덕 기업 회장의 사무실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조만석은 책상에 앉아 다리를 꼬아 올린 채 그녀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그의 옆에는 그의 충실한 수족인 박성철 대령과 최진규 중령이 아첨하는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당신이 이번에 새로 부임한 원미령 중령인가? 조만석의 목소리에는 첫 대면부터 상대를 얕보는 듯한 오만함이 가득했다. 나이도 제법 들어 보이는데 여태 중령밖에 못 달았나?
보아하니 해외 파병 경력은 폼으로 한 건가. 지난 군 생활 동안 제게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원미령은 철저하게 무능하고 소심한 중년 여군을 연기했다. 그녀는 일부러 어깨를 움츠리고 그의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그녀의 나약해 보이는 태도에 조만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런 종류의 인간들을 다루는 데에는 이골이나 있었다. 굴복시키고 짓밟고 완벽한 자신의 부품으로 만드는 것. 좋아. 마침 잘 왔어. 처리해야 할 골치 아픈 일이 하나 있었는데 원중령의 능력을 한번 시험해볼 좋은 기회가 되겠군. 그는 책상 위에 있던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그녀의 발밑으로 던지듯 밀었다. 이거 지난 10년간 우리 사령부에서 불용 처리된 모든 군수물자 목록과 그것들을 폐기 처리한 외부 업체 계약서 전체다. 박성철 대령이 옆에서 거들었다. 양이 워낙 방대해서 아무도 손대지 못하고 있던 자료입니다. 먼지만 수북이 쌓여 있었죠. 조만석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눈에는 뱀처럼 교활한 빛이 번뜩였다. 내가 원하는 건 간단해. 이 모든 자료를 오늘 밤까지 전부 재검토해서 단 10장짜리 보고서로 요약해. 단 한 건의 계약에서도 법적인 문제나 회계상의 오류가 발견돼서는 안 돼. 완벽하게 문제없음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란 말이다. 할 수 있겠나? 그것은 불가능한 임무였다. 수만 장에 달하는 서류를 단 하루 만에 검토하는 것도 불가능했지만 그보다 더 악랄한 것은 문제없음으로 보고서를 만들라는 짓이었다. 그것은 사실상 자신들의 비리가 담겨 있을지도 모르는 이 자료들을 검토하고 만약 문제가 있더라도 알아서 덮으라는 무언의 협박이었다. 만약 그녀가 무언가 문제를 찾아낸다면 그것은 이 왕국에 대한 선전포고가 될 것이고 문제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녀는 무능한 장교로 낙인 찍힐 터였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원미령은 일부러 자신 없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허리를 숙여 두꺼운 서류철을 들어올렸다. 그녀가 집무실을 나가자 안에서는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저 아줌마 오늘 밤 제대로 울겠는데? 아마 내일 아침이면 알아서 무릎 꿇고 와서 다른 부서로 보내달라고 빌걸세. 원미령은 지하에 있는 창문도 없는 작은 자료 보관실에 배정받았다. 그녀는 먼지 쌓인 서류 더미에 파묻힌 채 조만석이 던져준 지옥 같은 과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완벽하게 빗나갔다. 원미령은 평범한 중령이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군의 모든 시스템을 설계하고 감독하는 살아있는 컴퓨터나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눈은 수만 장의 서류를 스캔하듯 훑어 내려갔다. 그녀의 뇌는 복잡한 회계장부와 계약서의 허점들을 순식간에 분석하고 꿰뚫어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조만석 왕국의 추악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회사와의 폐기물 처리 계약서, 실제 가격보다 10배 이상 부풀려진 군수품 구매 내역, 멀쩡한 장비들을 고의로 불용 처리하고 뒤로 빼돌린 흔적들. 부패는 그녀의 상상 이상으로 깊고 조직적이었다. 모든 비리의 끝에는 조만석과 그의 수족들의 서명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보고서에 담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조만석이 원했던 대로 완벽하게 문제없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안에 오직 그녀와 그녀의 부관만이 알아볼 수 있는 아주 미세한 암호를 숨겨 넣었다. 각 문단의 첫 글자를 조합하면 거머리 속을 숙청준비라는 메시지가 완성되는 시기였다. 다음 날 아침, 밤을 새워 초췌해진 얼굴로 원미령은 조만석의 집무실을 다시 찾았다. 그녀는 그의 책상 위에 정확히 10장으로 요약된 보고서를 올려놓았다. 조만석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고서를 훑어보았다. 보고서는 완벽했다. 방대한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모든 계약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처럼 기술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함정을 완벽하게 통과한 그녀의 능력에 잠시 놀랐지만 곧 그녀가 자신의 힘 앞에 완전히 굴복했다고 확신했다. 수고했어, 원중령. 쓸만한 구석이 있군.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앞으로도 오늘처럼만 하면 여기서 꽤 오래 버틸 수 있을 거야. 그는 그녀가 이제 자신의 완벽한 부품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원미령이 제출한 보고서의 사본 한 부가 그 시각 국방부 그림자 부대의 서버로 비밀리에 전송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보고서 안에 숨겨진 암호를 해독한 이선우 대령이 조만석 왕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본격적인 작전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첫 번째 시험은 끝났다. 원미령은 적의 심장부에서 그들의 신뢰를 얻는 데 성공했다. 이제 본격적인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원미령이 불가능한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내자 조만석과 그의 수하들은 그녀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인정이나 존중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왕국에 굴러들어온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돌멩이가 거슬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원미령을 교묘하게 따돌리고 고립시키기 시작했다. 그녀는 공식적인 회의에서 배제되었고 중요 문서는 그녀를 건너뛰고 결제되었다. 동료 장교들은 복도에서 그녀를 마주쳐도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시선을 피하거나 못 본 척 지나갔다. 점심시간이면 식당에는 그녀의 자리도 없었고 저녁 회식 자리에는 그녀만이 유일하게 초대받지 못했다. 그녀는 군수사령부라는 거대한 조직 안에서 완벽한 섬이 되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원미령이 원했던 바였다. 그녀는 공식적인 업무에서 배제된 시간을 자신만의 비밀 수사에 쏟아부을 수 있었다. 그녀는 왕따 당하는 무능한 중년 여군 행세를 하며 모두의 경계심 밖에서 자유롭게 움직였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군수품 창고였다. 그녀는 한밤중에 누군가에게 버려진 낡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쥐 한 마리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창고로 잠입했다. 장부상으로는 빼곡하게 채워져 있어야 할 최신형 전투와 방탄복 진열대는 텅 비어 있었고 그 자리에는 폐기 처리되었어야 할 낡고 곰팡이 쓴 구형 장비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빼돌려진 신형 군수품들은 아마도 암시장을 통해 비싼 값에 팔려나갔을 것이다. 그녀는 초소형 카메라로 이 모든 증거들을 빠짐없이 촬영했다. 그녀의 다음 목표는 인사청탁비리였다. 군수사령부는 군내 최고의 요직 중 하나로 이곳에 배치받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했다. 하지만 유독 조만석의 직속 부하들은 능력이나 경력에 비해 너무나도 쉽게 이곳으로 발령받은 자들이 많았다. 그녀는 그들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쓰레기통을 뒤져 파쇄된 문서 조각들을 맞추고 전산망에 남은 희미한 접속 기록들을 복원했다. 그리고 마침내 조만석이 특정 인사 담당관과 정기적으로 비밀리에 만나고 있으며 그들 사이에 거액의 돈이 오고 간 정황을 포착했다. 진급과 보직을 대가로 뇌물이 오고 가는 거대한 커넥션. 그 정점에 조만석이 있었다. 원미령은 이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마지막 한 가지가 더 필요했다. 바로 조만석이 이 모든 범죄의 주범이라는 것을 그 스스로 인정하게 만드는 것. 그녀는 아주 위험한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호랑이의 코털을 직접 건드려 그가 스스로 이빨을 드러내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비밀리에 수집한 정보들 중 가장 민감하지 않은 몇 가지, 예를 들어 군수품 재고와 장부의 수치가 맞지 않는 것 같다거나 특정 업체의 낙찰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 같다는 식의 의혹들을 정리하여 공식 보고서 형태로 작성했다. 그리고는 군수행정의 투명성 개선에 대한 소고라는 제목을 붙여 결재를 받기 위해 조만석의 집무실로 향했다. 조만석은 그녀가 내민 보고서를 보자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싸늘한 분노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원미령이 지적한 문제들은 모두 자신의 치부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원중령. 보고서를 다 읽은 조만석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이 보고서 무슨 의도로 작성한 거지? 원미령은 철저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부하를 연기했다. 사령부의 행정 효율을 높이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제가 파악한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 조만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보고서를 갈기갈기 찢어 그녀의 얼굴에 던졌다. 이게 문제야. 이 쓸모없는 여자야. 내년이 뭔데 감히 우리 사령부의 행정 방식에 토를 달아. 내년 임무는 내가 시키는 대로 조용히 도장이나 찍는 거야. 어디서 되도 않는 정의감에 불타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그의 분노는 자신이 주범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만약 그가 떳떳했다면 좋은 지적이다. 함께 조사해 보자고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까 두려워 광적인 분노를 터뜨리고 있었다. 원미령은 그의 의도대로 겁에 질린 표정을 지으며 뒷걸음질 쳤다. 죄송합니다. 장군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조만석은 그녀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의 눈에는 사리가 번뜩이고 있었다. 다시는이라는 말은 없을 거다, 원미령. 내가 마지막으로 충고하지. 넌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했어. 이 바닥에서는 모르는 게 약이야. 더 이상 내년의 냄새나는 호기심을 여기저기 들이밀지 마. 만약 한 번만 더 내 심기를 건드렸다가는 그땐 단순히 부서를 옮기는 걸로 끝나지 않을 테니 내 군 생활 자체를 내가 직접 끝내줄 수도 있어. 명심해. 그는 그녀를 거칠게 내팽개쳤다. 원미령은 바닥에 주저앉아 공포에 질린 채 그를 올려다보았다. 완벽한 연기였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그의 집무실을 빠져나왔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그녀의 얼굴에서 겁에 질린 표정이 서서히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사냥감의 목줄을 확인한 사냥꾼의 차갑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마지막 퍼즐 조각은 맞춰졌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증거를 세상에 공개하고 저 오만한 왕을 그의 왕좌에서 끌어내리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그 무대는 며칠 뒤에 열릴 조만석의 소장 진급 축하 파티가 될 것이었다. 가장 화려한 잔칫날을 가장 비참한 장례식으로 만들어줄 시간. 철의 장막에 마침내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시간은 다시 현재, 모든 비극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날 저녁으로 돌아온다. 군수사령부의 고급 장교 식당은 조만석 준장의 소장 진급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장교들로 북적였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값비싼 와인과 산의 진미가 가득한 테이블이 끝없이 이어졌다. 그곳은 군의 명예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권력자에게 아첨하고 줄을 서려는 자들의 욕망이 들끓는 거대한 시장 바닥과도 같았다. 연회장의 주인공인 조만석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아첨과 찬사를 즐기며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별 2개, 군단의 심장인 사단장 자리를 손에 넣었다. 이제 그의 앞길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지독하게 거슬리는 작은 가시 하나가 박혀 있었다. 바로 원미령 중령이라는 이름의 가시였다. 며칠 전 자신의 치부를 건드렸던 그녀의 보고서 사건 이후 조만석은 그녀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그는 원미령이 자신의 경고를 무시하고 여전히 무언가를 캐고 다니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침묵, 그녀의 모든 것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저 순진한 내부 고발자가 아니었다. 그 뒤에는 무언가 더 큰 것이 숨어 있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의 불안은 그의 충직한 수족인 박성철 대령의 비밀 보고로 인해 확신으로 바뀌었다. 장군님, 이상합니다. 박 대령이 조만석의 귀에 조용히 속삭였다. 원미령 중령의 과거 인사 기록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녀의 해외 파병 기록이나 이전 부대 경력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갑자기 나타난 사람 같습니다. 조만석의 미간이 좁아졌다. 그게 무슨 소린가? 국방부 전산망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지만 그녀의 파일은 1급 군사기밀로 분류되어 접근 자체가 차단되었습니다. 일개 중령의 파일이 1급 기밀이라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신분을 숨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조만석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렸다. 그녀는 평범한 중령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잠입한 정체모를 사냥개였다. 그렇다면 그 사냥개를 보낸 주인은 누구인가?
자신의 정적인 감찰실의 김 부장, 아니면 더 높은 곳, 그의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식은땀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지금껏 얕보았던 상대가 사실은 자신의 목줄을 끊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녀가 더 깊이 파고들어 자신의 거대한 왕국의 실체를 세상에 폭로하기 전에 그녀를 제거해야만 했다. 하지만 단순히 그녀를 처리해버리는 것은 하책이었다. 만약 그녀의 배후에 정말로 거대한 세력이 있다면 그녀의 실종은 오히려 더 큰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그는 더 교활하고 더 잔인한 방법을 선택했다. 그는 그녀를 육체적으로 제거하는 대신 그녀의 명예를,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을,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만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짓밟아 다시는 재기할 수 없는 식물인간으로 만들어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어떤 배경을 가졌든 명예를 잃은 군인은 죽은 군인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그 처형 무대로 그는 바로 오늘 저녁 자신의 영광스러운 진급 축하 파티를 선택했다. 자신의 성공이 정점에 달하는 바로 그 순간, 자신을 위협했던 적을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끌어내려 모두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감히 자신에게 도전하는 자의 최후가 어떤 것인지를 똑똑히 보여줄 생각이었다. 그는 박성철 대령에게 나지막이 명령했다. 오늘 저녁 식사에 원미령 중령도 특별히 초대하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사령관님의 직접 명령이라고 전하고, 그렇게 원미령은 자신의 처형장으로 향하는 초대장을 받게 되었다. 그녀는 물론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이날을 기다려왔다. 조만석이 가장 오만하고 가장 방심하는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그의 심장에 비수를 꽂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이다. 원미령은 일부러 초라하고 낡은 중령 정복을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연회장에 들어섰다. 그녀가 나타나자 시끄럽던 연회장에는 잠시 미묘한 정적이 흘렀다. 모두가 그녀와 조만석 사이에 불편한 관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만석은 와인잔을 든 채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용서한다는 듯 인자하고 가식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원중령, 와주었군. 지난번 일은 내가 좀 심했어. 하지만 다 자네를 아끼는 마음에 그랬던 거라고 이해해주게. 오늘은 내 좋은 날이니 함께 축하해주면 좋겠군. 그의 위선적인 말에 원미령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텅 빈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그런 태도는 조만석의 심기를 건드리기에 충분했다. 그는 자신의 관대함을 걷어찬 그녀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연극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주변의 모든 장교들이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원중령, 복장이 그게 뭔가, 오늘이 어떤 날인데 어디 창고에서 묵혀뒀던 곰팡내 나는 군복을 입고 왔나? 여자는 군인이기 이전의 여자라던데 자신을 좀 꾸밀 줄도 알아야지. 그러니 여태 그 나이 먹도록 시집도 못 가고 중령 나부랭이로 썩고 있는 거 아니겠나? 그의 모욕적인 말에 연회장 곳곳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심판의 시간은 그렇게 막이 오르고 있었다. 모든 것이 조만석의 잔인한 시나리오대로, 그리고 동시에 원미령의 치밀한 복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러니 여태 그 나이 먹도록 시집도 못 가고 중령 나부랭이로 썩고 있는 거 아니겠나? 조만석 준장의 아기에 찬 목소리가 화려한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그의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원미령이라는 한 여성의 삶 전체를,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그녀의 명예를 공개적으로 난도질하는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았다. 그의 수하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그의 조롱에 살을 덧붙이기 시작했다. 장군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군이 별을 달려면 실력보다는 미모와 애교가 더 중요한 법인데 말입니다. 박성철 대령이 기름진 목소리로 아첨했다. 원중령도 조금만 더 일찍 저희 장군님 라인을 탔더라면 지금쯤 외롭게 늙어가지는 않았을 텐데요. 안타깝습니다. 최진규 중령이 그녀를 위로하는 척하며 교묘하게 독을 뱉었다. 그들의 저급한 말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그녀에게 비수처럼 밝혔다. 하지만 원미령은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아주 재미없는 연극을 보는 관객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들의 오만함을 더욱 극단으로 치닫게 만드는 기폭제가 되었다. 조만석은 그녀의 그런 태도가 자신에 대한 무언의 저항이라고 느꼈다. 그는 이 연극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옆 테이블에 놓여 있던 먹음직스러운 보쌈 김치가 담긴 커다란 접시를 집어들었다. 양념이 뚝뚝 떨어지는 잘 익은 김치였다. 원중령, 그가 불렀다. 자네가 내 진급을 축하해주러 온 건지 아니면 초를 치러 온 건지는 모르겠다만 내 성의를 무시하지는 말았으면 좋겠군. 그는 김치 접시를 그녀의 얼굴 앞으로 들이밀었다. 자, 내가 특별히 하사하는 김치다. 이걸 받아먹고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충성을 맹세한다면 지난날의 모든 무례를 용서해주지. 어때? 내 제안이 그것은 항복 권고였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발밑에 기어들어와 충성을 맹세하라는 잔인한 요구였다. 원미령은 그의 손에 들린 김치 접시와 그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나지막하지만 연회장의 모든 이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조준장.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나는 돼지가 주는 음식은 먹지 않는다. 순간 연회장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돼지. 그녀는 이 왕국의 왕을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돼지에 비유했다.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반역 선언이었다. 조만석의 얼굴에서 가식적인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그의 눈은 사리로 번뜩였다. 이 미친년이 끝까지. 그의 이성의 끈이 마침내 끊어졌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했다. 그는 들고 있던 김치 접시를 그대로 원미령의 머리 위로 뒤집어 엎었다. 퇴! 비명 같은 소리와 함께 시뻘건 김치 더미가 그녀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굵은 고춧가루가 섞인 끈적한 양념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적시고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삭한 배추십 조각들이 그녀의 단정한 군복 위로 툭툭 떨어져 붉은 얼룩을 남겼다. 잠시 전까지 대한민국군의 자랑스러운 장교였던 그녀는 순식간에 음식물 쓰레기를 뒤집어 쓴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 되었다. 하하하. 조만석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그의 수하들 역시 이 통쾌한 광경을 보며 배를 잡고 웃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확신했다. 저 여자는 이제 끝났다. 군인으로서의 명예도, 여자로서의 자존심도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원미령의 내부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그리고 아주 단단하게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닦아내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김치 국물이 흘러내리는 얼굴 그대로 조만석을 꿰뚫어 볼 듯이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활화산의 용암과 같은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그것은 개인적인 모욕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군복의 명예가 이런 버러지 같은 놈들의 손에 더럽혀졌다는 사실에 대한 원수로서의 신성한 분노였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마지막 복수 계획이 완성되었다. 조만석의 진급식 날, 단순히 그의 비리를 폭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는 자신이 오늘 당한 이 굴욕을 수백, 수천 배로 되돌려주기로 맹세했다. 그가 인생의 정점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에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추락하게 만들 것이라고. 조만석은 자신을 노려보는 그녀의 눈에서 섬뜩한 기운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패배한 짐승의 마지막 발악 정도로 여겼다. 꼴 좋군, 원미령. 이제 내년이 어떤 처지가 됐는지 알겠나? 그가 조롱을 멈추지 않았다. 꺼져. 더 이상 내 파티 분위기 망치지 말고. 내년이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라 쓰레기통이니까. 그는 돌아서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려 했다. 바로 그때
원미령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김칫국물로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연회장 전체를 지배하기에 충분했다. 조만석.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계급을 떼고 이름을 불렀다. 너는 방금 내 무덤을 내 손으로 직접 팠다. 원미령의 목소리는 유령의 속삭임처럼 소란스러운 연회장 안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조만석은 돌아서려던 몸을 멈췄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감히 일개 중령 나부랭이가 곧 소장이 될 자신에게 계급도 떼고 이름을 부르며 저주를 퍼붓다니. 이것은 명백한 하극상이자 용서받을 수 없는 도전이었다. 그의 얼굴이 다시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원미령에게 성큼 다가가 그녀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소리쳤다. 이 미친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그의 고함에 주변에서 낄낄거리던 웃음소리도 멎었다. 모두의 시선이 다시 일촉즉발의 두 사람에게로 향했다. 하지만 원미령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허리는 더욱 꼿꼿해졌고 그녀의 턱은 당당하게 들려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김칫국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더 차갑고 더 위험 있게 빛나고 있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중령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군을 호령하는 최고 지휘관의 눈빛, 바로 원수의 눈빛이었다. 조만석은 그녀의 그런 당당한 태도에 자신도 모르게 위압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더욱 큰 소리로 그녀를 몰아세웠다. 내년, 지금 이게 무슨 짓인지 알고나 있나. 상관 모독, 하극상, 이것만으로도 내년 군복을 벗기기에 충분해. 아니, 군복을 벗기는 걸로 안 끝나. 당장 내년의 직속 상관을 불러 이 자리에서 내년이 저지른 죄를 똑똑히 보고하게 만들 테니. 그는 확신했다. 그녀가 아무리 강한 척해도 직속 상관이라는 말 앞에서는 무너질 것이라고.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 안에서 계급과 명령 체계는 절대적이었으니까. 하지만 원미령의 반응은 또다시 그의 예상을 완벽하게 빗나갔다. 그녀는 분노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아주 깊고 슬픈, 마치 철없는 아이를 바라보는 듯한 연민의 눈빛으로 조만석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조용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심장에 서늘한 비수처럼 밝히는 한마디를 내뱉었다. 나의 직속 상관이라, 조준장. 그녀는 조준장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이 군복을 입고 있는 한 내가 보고해야 할 유일한 상관은 오직 이 나라의 통수권자인 대통령 각하 한 분뿐이라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경악으로 굳어가는 조만석의 얼굴을 흥미롭게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그의 심장에 마지막 쐐기를 박는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자네는 누구에게 보고하나? 정적.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적이 연회장을 지배했다. 모든 이들이 그녀가 방금 내뱉은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대통령에게만 보고한다. 대한민국 군대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명뿐이었다. 이론적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로는 아무도 그 실체를 본 적 없는 전군을 통틀어 단 한 명에게만 허락된 계급. 5개의 별, 원수, 조만석의 뇌가 정지했다.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대통령, 원수, 설마. 아니야, 말도 안 돼. 그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려 했다. 그가 멸시하고 짓밟았던 저 초라하고 냄새나는 중년의 여자가 감히 하늘과도 같은 존재일 리가 없었다. 그것은 악몽이었다. 그의 곁에 서 있던 박성철 대령과 최진규 중령의 얼굴은 이미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들은 조만석보다 더 빨리 상황의 본질을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살아있는 신화의 얼굴에 감히 오물을 던졌다는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고 있었다. 원미령은 그들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마치 잘 짜인 연극을 감상하는 관객처럼 차가운 미소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굳이 더 밝힐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말 한마디만으로 이미 이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한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더러운 것을 털어내듯 자신의 군복에 묻은 김치 조각을 손으로 툭툭 털어냈다. 그리고는 뒤돌아서서 연회장의 출구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출구 앞에 다다른 그녀가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조만석을 향해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그것은 자비로운 용서의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사형 집행인의 마지막 선고와도 같았다. 아, 그리고 조준장. 자네의 소장 진급식 말이야. 나 꼭 참석하지. 자네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날이 될 테니 기대하고 있겠네.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미련 없이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그녀가 사라진 뒤에도 연회장 안에는 누구 하나 감히 움직이거나 입을 열지 못했다. 그들은 마치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허수아비처럼 그렇게 한참을 망연자실한 채 서 있을 뿐이었다. 반격의 서막은 그렇게 올랐다.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압도적인 방식으로 원미령이 사라진 연회장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화려한 샹들리의 불빛과 값비싼 음식 냄새, 그리고 수십 명의 장교들이 내뿜는 열기 속에서도 그 공간의 공기는 시베리아의 벌판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그 중심에는 방금 전까지 이 왕국의 왕이었던 조만석 준장이 있었다. 그는 넉나간 사람처럼 원미령이 사라진 출입문 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자네는 누구에게 보고하나? 그녀의 마지막 질문이 악마의 속삭임처럼 그의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질문은 그의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거대하고 근원적인 물음이었다. 그는 평생을 더 높은 권력자에게 보고하고 아첨하고 기생하며 살아왔다. 그것이 그가 아는 세상의 유일한 법칙이었다. 그런데 그 법칙의 최정점에 있는 존재, 그 누구에게도 보고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만약 정말로 존재한다면 그의 머릿속에서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미친 듯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원수는 상징적인 계급일 뿐이야.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아. 그는 필사적으로 현실을 부정했다. 그래, 저 여자는 그냥 미친년이야. 벼랑 끝에 몰리니까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라고. 내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야. 그는 애써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수십 개의 눈동자들. 그 안에는 더 이상 아첨이나 존경의 빛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혼란과 의심, 그리고 아주 희미한 경멸의 빛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는 방금 모든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정체 모를 여자에게 완벽하게 농락당한 것이다. 그의 불안감을 증폭시킨 것은 그의 옆에 서 있던 박성철 대령의 반응이었다. 박 대령은 사색이 된 얼굴로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었다. 그는 조만석의 가장 충직한 신복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계산적인 기회주의자였다. 그는 조만석보다 더 빨리 이 상황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장군님, 박 대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혹시 정말로 그 원미령이라는 여자가 닥쳐. 조만석이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자네까지 지금 저 미친년의 헛소리에 놀아날 셈인가? 저 여자의 뒷조사는 내가 지시했잖나. 일개중령 나부랭이일 뿐이라고. 하지만 박 대령이 말했지 않습니까? 그녀의 인사기록은 1급 군사기밀로 묶여 있었다고. 이번에는 최진규 중령이 끼어들었다. 그의 얼굴에도 공포가 서려 있었다. 정말로 그녀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존재라면 저희는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지른 겁니다. 그들의 불안감 섞인 말들은 조만석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잠식해 들어갔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흔들며 중얼거렸다. 아니야. 아닐 거야. 내가 속을 리가 없어. 내 감은 틀린 적이 없단 말이다. 그는 무언가를 확인하기 위해 미친 듯 지금 당장 원미령 중령의 신원을 다시 한번 확인해봐. 뭐 1급 기밀이라 안 된다고? 이 새끼야. 내가 누군지 몰라. 내 명령이야. 당장 확인해.
그는 거의 애원하듯 혹은 발악하듯 소리쳤다. 잠시 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대답은 그의 마지막 희망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장군님, 죄송합니다. 저의 인가 등급으로는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아낸 것은 그녀의 파일을 마지막으로 열람한 IP가 청와대 비서실이라는 것뿐입니다. 청와대.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조만석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녀가 보여주었던 모든 것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나약한 연기, 불가능한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냈던 능력, 그리고 자신의 비리를 넌지시 찔러보며 반응을 떠보았던 대담함까지.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의 목줄을 서서히 옥죄어 오기 위한 치밀하게 계산된 함정이었던 것이다. 그는 거대한 호랑이의 굴 앞에서 자신이 왕인 줄 알고 춤을 추었던 어리석은 여우에 불과했다. 자네의 소장 진급식에 꼭 참석하지. 그녀의 마지막 말이 사형 선고처럼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왜 자신을 그 자리에서 바로 처단하지 않았을까? 왜 자신의 진급식 날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을까? 그 답을 깨닫는 순간 조만석은 공포를 넘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할 정도의 깊은 절망에 빠졌다. 그녀는 그에게 자비로운 죽음을 선사할 생각이 없는 것이다. 그녀는 그가 인생의 가장 빛나는 정점에 올랐다고 믿는 바로 그 순간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치욕스러운 방식으로 그를 공개 처형할 생각인 것이다. 그의 진급식을 그의 장례식으로 만들겠다는 그녀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으아. 조만석의 입에서 마침내 짐승의 것과도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는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왕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었. 그 자리에는 다가올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고 공포에 떠는 한 마리의 미물만이 남아 있었다. 그의 비참한 몰락을 지켜보던 그의 수하들은 썰물처럼 그의 곁을 떠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조만석의 편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계산하기 시작한 비정한 생존자들일 뿐이었다. 원미령은 단 한 방의 총도, 단 한 명의 부하도 동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존재와 말 몇 마디만으로 철옹성 같았던 거머리들의 왕국을 그 내부에서부터 완벽하게 붕괴시키고 있었다. 진정한 권력은 그렇게 조용하지만 무섭도록 압도적인 것이었다. 몇 주 뒤 국방부 대강당, 조만석 준장의 소장 진급식이 거행되고 있었다. 그날 밤의 굴욕적인 사건 이후 조만석은 폐인처럼 지냈다.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술에 의지하지 않고는 잠들 수 없었다. 그는 원미령이라는 존재를 군 시스템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연기처럼 사라진 후였다.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지만 동시에 어디에나 있는 듯한 공포가 되어 그의 목을 조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진급은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그의 뒤를 봐주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권력의 힘은 여전히 유효했다. 그는 오늘 이 진급식이야말로 자신이 아직 죽지 않았음을, 자신의 왕국이 건재함을 과시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애써 불안감을 감추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단상 위에 섰다. 강당은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와 그의 진급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동료, 선후배 장성들로 가득 차 있었다. 웅장한 군악대의 연주가 울려 퍼지고 행사의 사회자인 부관이 엄숙한 목소리로 진급식의 시작을 알렸다. 지금부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육군 조만석 준장의 소장 진급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웠다. 합참의장이 직접 새로운 계급인 소장 계급장을 조만석의 어깨에 달아주기 위해 그에게 다가갔다. 조만석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그가 평생을 꿈꿔왔던 영광의 정점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쾅! 강당의 육중한 정문이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거대한 소리와 함께 활짝 열렸다. 웅장했던 군악대의 연주가 멎고 소란스러웠던 박수 소리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강당 안의 모든 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다. 문 앞에는 한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혼자였다. 하지만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운은 마치 수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온 개선 장군처럼 강당 안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녀는 군의 최고 위급 행사에서만 입는 한치의 구김도 없는 순백색의 예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허리에는 황금빛 장식이 달린 예식용 군도가 위엄있게 채워져 있었고, 가슴에는 그녀가 평생을 조국에 헌신하며 받은 수십 개의 훈장들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숨을 멎게 만든 것은 바로 그녀의 어깨였다. 그녀의 양어깨 위에는 다이아몬드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5개의 별이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찬란하게 밝혀 있었다. 원수, 대한민국 군 창설 이래 단 한 명에게만 허락되었던 살아있는 신화의 상징, 원미령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초라하고 지친 중령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모습, 이 나라군의 가장 높은 곳에 군림하는 여제의 모습으로 자신의 처형장에 직접 강림한 것이었다. 저분은 강당 곳곳에서 그녀를 알아본 노년 장성들의 경악에 찬 속삭임이 터져 나왔다. 젊은 장교들은 눈앞의 비현실적인 광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너기른 채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단상 위의 조만석이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가 그토록 멸시하고 짓밟았던 그 여자가 지금 신화 속에서나 존재하던 원수의 모습으로 자신의 눈앞에 서 있었다. 그의 뇌는 타버릴 듯이 뜨거워졌고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버티고 섰다. 원미령은 그들의 경악은 아랑곳하지 않고 조용히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강당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군화 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를 또각또각 울리며 마치 사형 집행을 알리는 시계 소리처럼 조만석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그녀는 단상 바로 앞까지 걸어와 멈춰 섰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차가운 눈으로 단상 위에서 사색이 된 채 굳어있는 조만석을 올려다볼 뿐이었다. 합참의장은 물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장성들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향해 경례를 붙이려 했다. 하지만 원미령은 손을 들어 그들을 조용히 제지했다. 모두 편히 앉으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오늘은 조만석 장군의 영광스러운 진급식이니 내가 주인공의 자리를 빼앗을 수는 없지. 그녀는 합참의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의장, 하던 행사를 계속 진행하시게. 그녀의 말에 합참의장은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원수가 지켜보는 앞에서 일개 준장의 진급식을 계속 진행하라는 말인가? 하지만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이것이 단순한 방문이 아님을, 거대한 폭풍의 전조임을 읽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조만석의 어깨에 달아주려던 소장 계급장을 다시 집어들었다. 조만석은 마치 교수대 위에 선 사형수처럼 떨리는 몸으로 합참의장을 마주 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영광의 빛은 없었다. 오직 다가올 자신의 운명에 대한 지독한 공포만이 남아 있었다. 원미령은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흥미롭다는 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래, 조만석, 실컷 즐겨둬라. 내 인생에 가장 빛나는 바로 이 순간을. 잠시 후 내가 내 놈을 그 자리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지옥의 밑바닥까지 끌어내려 줄 테니. 진급식인가? 처형식인가? 대한민국 군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가장 통쾌한 심판의 무대는 그렇게 막이 오르고 있었다. 합참의장이 떨리는 손으로 조만석의 어깨에 새로운 계급장을 달아주었다. 이제 그는 준장이 아닌 소장이었다. 이론적으로는 그의 군 생활 최고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강당 안의 분위기는 축하가 아닌 장례식장에 그것처럼 싸늘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은 단상 아래에서 팔짱을 낀 채 그를 지켜보는 단 한 사람, 원미령 원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계급장 수여가 끝나고 사회자가 다음 순서를 진행하려던 순간이었다. 잠깐. 원미령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강당 전체를 울렸다. 그녀는 천천히 단상 위로 걸어 올라왔다. 그녀가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오를 때마다
조만석은 마치 저승사자가 다가오는 듯한 공포에 숨이 막혀왔다. 원미령은 조만석의 바로 옆에 섰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강당을 가득 메운 모든 장성들을 향해 부드럽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유능한 지휘관 한 명을 얻었습니다. 조만석 소장의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녀는 조만석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박수를 쳤다. 마지못해 강당 안에서 성의 없는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저는 군의 최선임자로서 우리의 새로운 지휘관이 과연 저 어깨 위에 별 2개의 무게를 감당할 자격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녀는 조만석을 향해 몸을 돌렸다. 조 소장, 진급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내가 즉석에서 몇 가지 자질 검증을 하지 군의 대선배가 하는 간단한 시험이라고 생각하게. 긴장할 것 없네. 그녀의 말은 간단한 시험이었지만 그 눈빛은 너는 오늘 여기서 죽는다고 말하고 있었다. 강당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이것은 시험이 아니었다. 공개적인 처형이었다. 조만석은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도망칠 곳이 없었다. 원미령의 첫 번째 질문이 시작되었다. 조 소장, 현재동의 NLL 인근 해역에서 아군 초계함과 적 경비정 사이에 우발적인 교전이 발생했다. 적 경비정은 반파되었으나 아군 초계함 역시 조타 시스템에 심각한 손상을 입고 표류 중이다. 설상가상으로 인근 해역에는 적 잠수함의 활동이 의심되는 징후가 포착되었다. 자, 이 상황에서 현장 지휘관인 자네는 합참의 어떤 부서에 어떤 순서로 무엇을 보고하고 동시에 어떤 예하 부대에게 어떤 작전 명령을 하달하겠나. 30초 안에 답해보게. 그것은 악마 같은 질문이었다. 그 질문은 해군과 공군, 그리고 잠수함 전략까지 아우르는 합동작전 능력의 정수를 묻고 있었다. 육군 출신인 조만석, 그것도 평생을 군수 행정 분야에서만 맴돌았던 그가 답할 수 있는 수준의 질문이 아니었다. 이런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은 오직 합참의장이나 그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원수의 머릿속에서나 가능한 것이었다. 조만석의 입이 붕어처럼 뻐끔거렸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먼저 합참 작전본부에 보고하고 인근의 해군 일함대의 지원을 요청. 그는 횡설수설, 말도 안 되는 대답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원미령은 그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틀렸다. 그 순간 자네의 초계함은 적 잠수함의 어뢰에 격침되었을 거다. 첫 번째 질문은 불합격. 그녀는 그에게 두 번째 질문을 던졌다. 좋다. 이번엔 좀 더 쉬운 걸 묻지. 현재 군의 주력 전차인 K 흑표의 차세대 개량 사업이 진행 중이다. A 업체는 기존의 파워팩 시스템을 유지하되 방어력을 극대화하는 안을 제시했고, B 업체는 방어력을 일부 포기하는 대신 기동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신형 파워팩을 제안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군수사령부를 책임졌던 자네 입장에서 어떤 업체의 제안을 선택하겠나?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지? 단순히 가성비 같은 뻔한 대답은 하지 말게. 미래 전장의 개념과 육군 기동군단의 전략적 운용 방향까지 고려해서 입체적으로 답해보게. 이것 역시 조만석에게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인 질문이었다. 그는 평생을 군수품을 빼돌려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에만 골몰했을 뿐, 이 나라군의 미래 전략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두 업체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는 또다시 알맹이 없는 원론적인 대답만 늘어놓았다. 됐네. 원미령의 목소리에는 이제 경멸감마저 서려 있었다. 자네 머릿속에는 오직 뇌물을 얼마 받아먹을까 하는 계산밖에 없겠지. 두 번째 질문도 불합격. 강당하는 이제 싸늘한 침묵을 넘어 조만석을 향한 경멸과 조소의 분위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모두가 깨닫고 있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유능한 지휘관이라고 믿었던 저 남자가 사실은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 못하는 무능하고 멍청한 허수아비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조만석은 이제 울기 직전이었다. 그는 단상 위에서 수백 명의 동료, 선후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가벗겨진 채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었다. 그의 명예와 자존심은 원미령의 질문 몇 마디에 산산조각 나버렸다. 이것은 김치를 뒤집어 썼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혼의 살인이었다. 원미령은 그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풀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마지막 질문이다. 조만석. 이건 아주 쉬운 질문이니 꼭 맞추길 바라네. 그녀는 조만석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리고는 오직 그만이 들을 수 있는 작은 목소리로 지옥의 속삭임처럼 물었다. 자네, 내가 지난번에 먹다 남긴 그 김치 맛이 어땠나? 그 순간 조만석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고 말았다. 자네, 내가 지난번에 먹다 남긴 그 김치 맛이 어땠나? 원미령의 마지막 질문은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만석의 영혼을 파괴하는 가장 잔인한 확인 사살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조만석의 눈이 뒤집혔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것은 오직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원초적인 파괴 충동뿐이었다. 으아. 그는 짐승과도 같은 괴성을 지르며 원미령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그녀를 밀치고 단상 아래로 떨어뜨려 이 끔찍한 악몽을 끝내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굼뜬 움직임은 평생을 실전으로 단련된 원미령에게 닿을 수 없었다. 원미령은 그의 주먹을 가볍게 피하며 그의 팔을 꺾어 단상 위에 내리꽂았다. 우두둑하는 뼈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조만석은 무대 위에서 비참하게 나뒹굴었다. 한때 위풍당당했던 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에는 이성을 잃고 발악하는 한 마리에 미친 짐승만이 남아있었다. 강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헌병들이 급하게 단상 위로 뛰어올라와 조만석을 제압했다. 합참의장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대한민국 군 역사상 장성 진급식 행사장에서 진급 대상자가 발작을 일으키며 원수에게 덤벼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원미령은 바닥에서 발버둥치는 조만석을 벌레를 내려다보듯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우는 절대자의 목소리처럼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여러분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방금 여러분이 보신 것이 바로 신임 조만석 소장의 진짜 위기관리 능력입니다. 그녀의 말에는 가시돋친 냉소가 서려 있었다. 자신의 무능이 탄로나자 이성을 잃고 상관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 이것이 과연 수만 명의 부하들의 목숨을 책임져야 할 지휘관의 자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연단 옆에 있던 부관 이선우 대령에게 고갯짓을 했다. 이선우는 노트북을 꺼내 강당의 대형 스크린과 연결했다. 지금부터 저는 조만석 소장이 지난 몇 달간 저에게 제출했던 아주 특별한 업무 능력 보고서를 여러분께 공개하고자 합니다. 아마 방금 제가 했던 그 어떤 질문보다도 그의 진짜 능력을 확실하게 증명해 줄 수 있는 자료가 될 겁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강당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대형 스크린이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스크린에 처음 나타난 것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인물 관계도였다. 중심에는 조만석의 이름이 있었고 그로부터 수십 개의 선이 뻗어나가 국방부와 각 군본부의 고위급 장교들, 군납업체 대표들, 심지어 일부 정치인들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것은 조만석이 수십 년간 구축해온 거대한 부패 커넥션의 지도였다. 강당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관계도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있는 장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다. 화면에는 원미령이 군수사령부 창고에서 몰래 촬영했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텅 비어 있는 신형 군수품 창고와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곰팡내 나는 구형 장비들의 모습, 명백한 군수품 횡령의 증거였다. 이것이 신임 조만석 소장의 자원관리 능력입니다. 그는 국가의 혈세로 구입한 최신형 장비들을 뒤로 빼돌려 자신의 배를 채우고 우리 아들들에게는 낡고 녹슨 총과 방탄복을 들려 전장으로 내몰았습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다.
이번에는 수십 개의 차명 계좌 내역과 해외은행으로 송금된 기록들이 스크린을 가득 메웠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검은 돈이 조만석과 그의 공범들의 주머니 속으로 흘러들어간 흔적이었다. 이것이 그의 예산 운용 능력입니다. 그는 군대의 예산을 자신의 개인 ATM 기계처럼 사용했습니다. 마지막 결정타였다. 스크린에는 몇 주 전 집무실에서 원미령이 몰래 녹음했던 조만석과 그의 공범의 통화 내용이 자막과 함께 재생되기 시작했다. 멍청한 놈, 그걸 왜 아직까지 살려두고 있나? 당장 흔적도 없이 처리해. 물건이라니 앞으로는 폐기 대상 자원이라고 부르라고 몇 번을 말했나? 그들의 목소리가, 그들의 추악한 범죄 계획이 강당 안의 모든 이들의 귀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모든 영상이 끝나자 강당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그것은 경악을 넘어 인간에 대한 깊은 환멸에서 비롯된 무겁고 축축한 침묵이었다. 원미령은 스크린을 등지고 강당 안의 모든 장성들을 향해 섰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하늘의 심판처럼 준엄하고 단호했다. 이것이 바로 꽃시님 조만석 소장이 제출한 그의 진짜 업무 능력 보고서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자에게 자신의 부하들의 목숨을 맡기고 소장이라는 신성한 계급장을 달아주고 싶은 분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 대답할 필요가 없었다. 심판은 이미 끝난 것이다. 가장 완전하고 가장 무자비하며 가장 통쾌한 방식으로 원미령의 마지막 질문이 강당 안에 무거운 침묵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그녀의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 전체의 양심을 향한 날카로운 비수였고 부패한 자들에게 내려진 사실상의 사형 선고였다.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있던 바로 그때 강당의 모든 출입문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동시에 활짝 열렸다. 그리고 그곳으로 검은색 정복을 입은 수십 명의 국방부 합동 감찰단 요원들과 완전 무장한 헌병 특임대 대원들이 마치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이 모든 것은 원미령의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다. 그녀는 이선우 대령을 통해 자신이 연단에 서는 바로 그 시각에 맞추어 모든 증거 자료를 감찰단에 넘기고 즉시 현장을 급습하도록 지시해 두었던 것이다. 감찰단장인 강철중 준장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상 위로 성큼 걸어 올라왔다. 그는 먼저 원미령 원수를 향해 깍듯한 경례를 올렸고 그리고는 헌병들에게 제압당한 채 바닥에서 신음하고 있는 조만석에게 다가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조만석, 오늘부로 기관의 소장 진급을 무효 처리한다. 또한 기관을 국가보안법 위반, 이적죄, 살인교사, 천문학적 규모의 뇌물수수 및 군수품 횡령 혐의로 이 자리에서 긴급 체포한다. 그는 조만석에게 변명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헌병들이 달려들어 그의 어깨에서 방금 막 달았던 소장 계급장을 거칠게 떼어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은 그렇게 단 몇 분 만에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으로 전락했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하지만 숙청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강준장은 돌아서서 강당 안에 앉아있는 모든 장성들을 향해 외쳤다. 그의 손에는 조금 전 스크린에 비춰졌던 부패 커넥션의 명단이 들려 있었다. 지금부터 호명하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도록. 그의 목소리는 저승사자의 부름처럼 강당 안에 울려 퍼졌다. 군수사령부 박성철 대령, 인사사령부 정진영 준장,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한상국 소장. 그의 입에서 이름이 하나씩 불려 나올 때마다 강당에서 탄식과 절망의 신음소리가 터져나왔다. 호명된 장교들은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잠시 전까지 서로의 진급을 축하하며 와인을 부딪히던 그들은 이제 한날 한시에 심판받을 공범자가 되어 있었다. 감찰단 요원들이 그들에게 다가가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계급장을 뜯어내고 수갑을 채웠다. 한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있던 그들의 권세는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날 국방부 대강당은 진급식장이 아닌
대한민국 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패 조직을 일망타진하는 거대한 체포 작전의 현장이 되었다. 원미령은 그 모든 광경을 텅 빈 눈으로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이 사건은 별들의 전쟁으로 불리며 군 전체를 뿌리부터 뒤흔들었다. 원미령 원수가 직접 지휘하는 군혁신특별위원회가 출범했고 군사검찰은 역대 최대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수사는 조만석의 군수사령부를 넘어 군 전체로 확대되었다. 체포된 장성들의 입에서는 살아남기 위한 폭로와 배신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수십 년간 군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어져 온 진급 장사와 군납비리, 방산비리의 추악한 실체가 양파 껍질처럼 벗겨지기 시작했다. 수많은 별들이 떨어져 나갔다. 군복을 벗는 것을 넘어 차가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명예와 부는 잿더미가 되어 사라졌다. 원미령의 숙청은 피도 눈물도 없는 무자비한 칼날과도 같았다. 그녀는 그 어떤 청탁이나 정치적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번 기회에 군이라는 거대한 나무를 병들게 하는 모든 썩은 가지들을 모조리 잘라낼 작정이었다.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대한민국 국군은 창군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가장 큰 기회이기도 했다. 골마 터진 환부를 도려내고 새로운 피를 수혈하여 다시 한번 국민의 신뢰를 받는 강한 군대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 모든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원미령이 있었다. 그녀는 역사의 뒤편에서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새로운 군의 기틀을 다지고 있었다. 숙청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가장 고통스러운 진통이었다. 몇 달간의 대대적인 수사가 끝나고 마침내 세기의 군사재판이라 불리는 마지막 심판의 날이 밝았다. 재판은 국방부 특별군사법정에서 열렸고 그 과정은 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례적으로 언론에 모두 공개되었다. 피고인석에는 수의를 입은 조만석을 필두로 그의 부패 커넥션에 연루되었던 수십 명의 전직 장성들과 군납업자들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재판 과정 내내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의 죄를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조만석은 나는 윗선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자신의 배후에 더 큰 권력이 있음을 암시했고, 다른 장성들은 조만석의 강압적인 요구에 어쩔 수 없이 협조했다며 자신들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들의 법정 공방은 한때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 뭉쳤던 범죄 집단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보여주는 한편의 추악한 연극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들의 그 어떤 변명도 원미령이 제시한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과 용기를 내어 증언대에 선 내부 고발자들의 피 맺힌 증언들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군검찰은 그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며 재판부를 향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군수품을 빼돌려 자신의 배를 채웠고 돈으로 계급을 사고 팔며 신성한 군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의 탐욕으로 인해 우리의 아들들은 전장에서 목숨을 담보로 싸워야 했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패 범죄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근간을 뒤흔든 총성 없는 이적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부디 이 땅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엄중한 판결로 증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최종 선고일, 재판장은 엄숙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주범 피고인 조만석. 귀관은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조국에 대한 충성 서약을 저버리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군 전체를 부패의 소굴로 만들었다. 특히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부하 장교에게 인격적인 모독과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바 피고인 조만석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사형, 그 단어가 법정에 울려 퍼지는 순간 조만석의 눈이 풀리며 그는 그대로 피고인석에 쓰러졌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설마 사형까지 선고될 줄은 그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자신을 구해주리라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원미령이라는 거대한 정의의 벽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렸다. 심판은 계속되었다. 피고인 박성철, 피고인 최진규, 조만석의 핵심 공범으로서 범죄에 적극 가담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죄,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고인 한상국, 군수참모부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조직적인 뇌물을 수수하고 부패 커넥션의 방패막이 역할을 한 죄, 징역 40년에 처한다. 그의 이름이 불렸던 모든 전직 장성들에게 예외 없이 중형이 선고되었다. 그들은 남은 인생 전부를 햇빛도 들지 않는 차가운 감옥 안에서 보내게 되었다. 또한 그들이 범죄를 통해 축적한 모든 재산은 국고로 환수되었으며 그들의 가족들까지 불법 재산 은닉 혐의로 추가 조사를 받게 되었다. 한때 하늘 높은 줄 모르던 그들의 가문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멸문의 길을 걷게 되었다. 재판이 끝난 뒤 원미령은 법정을 조용히 빠져나왔다. 수많은 기자들이 그녀에게 소감을 물었지만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기쁨이나 복수를 끝낸 자의 후련함 같은 감정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직 골마 터진 환부를 도려낸 외과 의사의 깊은 피로감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에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썩은 가지들을 잘라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런 괴물들이 자라날 수 없는 건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의 진정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가장 완전하고 가장 철저하며 그 어떤 타협도 없는 방식으로. 어둠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고통스럽지만 희망을 향한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별들의 전쟁이라 불렸던 거대한 숙청 작업이 끝난 후 대한민국 국군은 고통스러운 자기 반성의 시간을 거쳐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원미령 원수가 이끄는 군혁신특별위원회는 군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였던 인사 시스템을 뿌리부터 개혁했다. 더 이상 연줄이나 뇌물이 실력과 명예를 이길 수 없게 되었다. 장성 진급 심사는 군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와 시민대표까지 참여하는 공개 검증 시스템으로 전환되었다. 모든 후보자들의 경력과 재산 형성 과정, 그리고 부하들의 익명평가까지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었다. 군수사령부를 비롯한 모든 보직은 더 이상 권력의 전리품이 아닌 오직 그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에게 돌아갔다. 변화의 바람은 군 전체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었다. 젊고 유능한 장교들은 더 이상 윗사람에게 아첨하며 줄을 서는 대신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 밤낮으로 연구하고 훈련에 매진했다. 정의가 승리한다는 믿음이 무너졌던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다. 그로부터 1년 뒤 어느 화창한 봄날 원미령 원수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은 채 강원도 최전방의 한 포병 부대를 조용히 시찰하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낡고 평범한 중령의 군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가 부대를 둘러보던 중 훈련장에서 병사들과 함께 땀 흘리며 포격 훈련을 지휘하고 있는 한 젊은 여군 장교의 모습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바로 1년 전 군수사령부에서 모두가 자신을 외면할 때 몰래 자신의 책상 위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가져다 주며 말없이 응원을 보냈던 강유진 대위였다. 그녀는 조만석의 부패 커넥션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번번이 진급에서 누락되었던 유능한 인재였다. 바로 그때 대대장이 달려와 그녀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다. 강대위, 방금 본부에서 연락 왔네. 자네 이번에 소령 진급 심사 통과했어. 축하하네. 그 소식에 강유진 대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를 따르던 병사들이 모두 자기 일처럼 환호하며 그녀를 행가래쳤다. 그 모습 어디에서도 과거 군수사령부에서 보았던 질시나 암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실력으로 인정받은 리더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과 축하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원미령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아주 오랜만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군의 모습이 바로 저런 것이었다. 썩은 거목들을 베어낸 자리에 건강하고 희망찬 새싹들이 마침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았다. 그녀의 역할은 끝났다. 그녀는 자신이 가꾸어 놓은 새로운 숲을 이제 묵묵히 뒤에서 지켜볼 뿐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몸을 돌려 따스한 봄 햇살 속으로 다시 이름 없는 그림자가 되어 사라져갔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희망의 시작과 함께 막을 내립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지혜와 명예, 그리고 절대적인 힘을 이용하여 거대한 부패의 왕국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일을 홀로 해냈습니다. 그녀는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빛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조만석과 그들이 만들어낸 불공정한 시스템을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벽이 너무나도 높고 견고해 보여 우리는 좌절하고 침묵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나 하나쯤 목소리를 낸다고 세상이 바뀔까? 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거대한 조직의 불의와 마주하게 된다면 당신은 침묵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목소리를 내겠습니까? 당신은 절망 속에서 순응하는 길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길을 택하겠습니까?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당신은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목소리가 모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조금 더 정의로운 곳으로 만드는 거대한 함성이 될 수 있습니다.